2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만 돌아오는 여의도 정말 정치 비상입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사라진 시대에 정치를 바로잡자 만든 정비소입니다. 원래 박영선 위원장님과 저 둘만 있었는데 오늘 카메라 화면 보시면서 좀 낯서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여의도 정비소 처음으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우리 박창진 전 사무국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유명한 땅콩 대사 박창진입니다.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었고요. 이번에 장을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사실 처음 뵙는데요. 실제로 뵈니까 더 얼굴이 선하신 것 같아요. 선함이 묻어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정책 토론회, 비례 후보 정책 토론을 보면서 되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지금 많은 사회생활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 그리고 거기서 오는 노동에서의 서비스직에서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으로 바꿔주실지 구체적이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투표를 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시면 안 되는데 참 저도 낙담이 큽니다만 뭐 회복해야죠. 뭐. 네, 오늘 이제 박창진 사무장님 모시고 방송 여의도 정비소에서 처음으로 게스트를 모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시민사회 단체 비례 후보로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이 지금 전국을 돌며 이제야 조금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후보들은 초기부터 지역구 없이 비례로만 나오다 보니 관심을 가졌었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의 어쨌든 후보 30명 당선 가능권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점점 늘려가야 되는데 그중에 좀 안타깝게 또 떨어지시긴 했으나 오늘의 소식은 오늘 우리 민주당에서 몰빵 유세단 몰빵 13 13 몰빵 13 유세단이 발족했어요. 1번 3번 당은 1번 비례는 3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몰빵 13 유세단이 오늘 아침 10시에 발족을 했고요. 저랑 박창진 우리 그 사무장님과 함께 이렇게 몰빵 유세단에 결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몰빵 유세단의 2명이 지금 여의도 정비소에서 방송을 하는 날이고요. 네, 내일부터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유세도 하고 또 지원도 또 하여튼 한 표라도 더 수확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물론 뭐 맞아요. 낙천 뭐 이렇게 됐지만 또 우리 민주당의 넓은 지지를 살리기 위해서 거리 곳곳에서 만나게 되시면 또 날 것 같습니다. 몰빵 13 유세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비례 후보 찍을 때 어느 번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름이 좀 헷갈린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찍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13. 13. 13. 네, 13. 몰빵 13이고 사실은 박창진 사무장이랑 저랑은 이 유세단 발족하기 전부터 떨어지자마자부터 바로 사실은 그 전현희 후보 유삼영 후보 아침 출근 인사 그리고 김민석 의원님 아침 출근 인사 등등 그리고 계속 한 열흘 정도 어쨌든 어렵거나 경합 지역에 함께 손잡고 지금 다녔고 오늘 이제 공식 출범을 한 거여서 그 뭐 낙천이든 낙선이든 민주당 이번 선거는 사실 한일전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선거이기 때문에 작은 힘이라도 어쨌든 다 보태야 되는 시절이다라고 같이 결의하고. 작은 힘이 아니시다. 소리가 제일 낭낭하시고 크죠. 맞아요. 큰 힘을 주시고 계시다. 오늘 딱 보니까 쓰리박이에요. 네, 빡빡빡. 쓰리박. 여기도 3이 나오네. 네, 3박. 용호 3박. 영호 3박.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한 3박. 박예슬, 박창진, 박영선. 어쨌든 4월 10일 승리의 날을
위해 열심히 뛸 거고요. 오늘 어쨌든 첫 소식은 여의도 정비소, 여의도를 바꿔가는데 여의도 정비소에서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또 열심히 뛰고 네. 있는 우리 또 더 컷 방송도 네, 하고 그렇죠. 계시고 우리는 유세단으로 함께 하고 있고 또 내일 네. 아침 10시 용산역에서 공식 선거운동, 네. 공식 선거운동 첫 개시를 유세단. 이재명 대표와 함께 용산역에서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용산 네. 집무실 앞 용산역에서 공식 출범. 중앙선대본부 출범식을 어. 10시에 용산역에서 하니 관심 있는 분들 용산역으로 고고식 네. 와주시기 아침 바랍니다. 10시죠? 네. 아, 네. 아침 10시면 제가 일찍 일어나야 돼요. 저 인천에서 통행해야 아, 돼가지고. 그런가요? 아침 10시면 직행 뭐 저기 급행을 타도 기차 없나요? 9시에 최소한 집에서 출발을 해야지 도착을 하는데 내일은 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감사합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는 가락시장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민생을 파탄에 떨어뜨리고 대파값 판단으로 전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그 당에서는 가락시장에서 한다 그러니 참 늘 행동과 말과 다 거꾸로 움직이는 자들이 이제야 민생을 돌보겠다고 시장 가서 출정식을 한다고 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는 자 용산 대통령과의 일전 심판을 위해 용산에서 그렇죠. 첫 운동을 시작하는 날이니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현장 중계들 라이브로 하실 거여서 많이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 대표님의 메시지나 방향이나 타겟팅이 좀 정확하고 그리고 저는 같이 그 일요일 날 영등포 시장에 갔었거든요. 대림시장 우리. 네. 깜짝 놀랐어요. 정말 현장에 대통령 선거보다 더 뜨거워요. 그렇죠. 대통령 지금 지지율 선거보다 열기가 엄청나죠. 더 많은 분들이 우리 30분 전에 미리 가 있었거든요. 이미 30분 전에 한 300명이 와 계시는 거예요. 아. 300명, 500명이. 그리고 우리만 와 있는가 했더니 눈에 보이는 몇백 명인가 했더니 골목에 이미 다들 와 계셔서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잠깐이라도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분들의 여러 같은 송원에 대표님 막 신병과 안전이 걱정될 만큼 막 맞아요. 밀려 다니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는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단식하고 아직 한 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러, 암살 테러 이후에 지금 한 달 정도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총선에서 얼만큼 간절하고 절실한지가 매일의 행보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일정을 보면 깜짝깜짝 저도 놀라는 게 전국 일정을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다니지? 그러니까 거의 라는 동해번쩍 생각을 해요. 서해번쩍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러니까 식사도 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 정도 강행군이면 차 안에서 김밥 한 줄 정도 드실 수 있을까 말까고 그 상황에 후보자에 대한 공천 취소까지도 네. 하고 또 새벽에 거제도 가시고 거제도 가시고 다시 충청도에 와 계시고 다시 서울에 오셨다가 진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재명이 3명이거나 또 그 와중에 또 재판을 또 부르겠다고 또 네, 네. 검찰이 또 그러고. 정말 저는 이번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악랄함 중에 하나는 정적 제거에 정말 치열하고 염치가 없다. 그리고 또 기본적 상식과 예의가 없다. 너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사실 야당 대표라는 직함과 무게가 있잖아요. 보통 존중을 할 텐데 총선을 앞두면 선거 전에 총선 전인데도 불구하고 나와라. 안 그럼 억지로라도 나오게 하겠다. 근데 그들이 다른 기득권들, 재벌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했느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맞습니다. 제가 재벌과 싸워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탈탈 털지도 않아요. 또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날은 부르지도 않아. 심지어는 그때도 제가 이제 새벽하고 싸웠을 때도 모 공공기관에서 화장실 변기까지 바꿔주겠다라고 해서 그게 뉴스에 나왔던 적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들의 그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또 정치적 탄압의 대상을 설정했을 때는 이렇게 무도하게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자체가 재판 일정은 공정하지 못한 거죠. 근본적으로 당사자가 재판 현장에서 조율을 해요. 네. 저도 재판을 많이 가봤고 모니터도 해봤고 당사자도 되어보고 했는데 재판은 사실 국회의원들은 회기가 있으신가요? 물어보고 임시회나 뭐 국정감사가 있거나 예산 결산 일정이 잡혀 있거나 라고 하면은 연기를 해주거든요. 언제 가능한지 재판정에서 협의도 하고 조정도 하는 게 늘상의 재판의 일관된 모습이에요. 근데 당대표이신 그 총선이라는 엄중한 4년에 한 번 있는 전 국민이 지금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를 하는 선거를 하는 이 시국에
당대표를 나와라 재판에 이건 지금 약간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재판 일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럴 때 법치기술자들 사법부가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려하고 조정하고 특히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조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후보는 사실은 4년, 5년 만에 재판이 끝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재판부가 그냥 수용해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빨리 해야 될 시급성 그리고 유동규 관련 재판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 할 재판에 참석해야 될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도 아닌 사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도하다. 너무 그 공격형 우리 총선을 방해하기 위한 그렇죠. 총선 방해용 재판 일정 아닌가라고 싶을 그리고 만큼 무엇보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 가중시 정의로워야 음. 되고 공정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공권력인데 그들이 이렇게 편향돼서 자신들의 이익의 입맛에 따라서 이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라는 자체가 문제인 거죠. 분명히 이번 이제 총선 끝나면 이 검찰 개혁 과제라든지 사법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사실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놓친 부분도 많이 네, 있죠. 지난 네, 180석을 가지고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에서 모자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얼만큼 구체적으로 개혁 과제를 해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저는 이제 국민들이 많이 물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거 이기고 끝이 아니라 이긴 후에 얼만큼 개혁 과제, 시대적으로 문제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저는 근데 사실 어느 한 당의 대표가 아닌 정치인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국민을 대변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모두가 다 이건 책임감을 느끼고 무게감을 느껴야 한다. 오늘 사실은 또 한 번 그 국회에 토론회가 있었어요. 제가 네. 오늘 토론에 이제 발제로 참석을 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총선이라는 국면이 국민의힘이 불안하게 진행되고 국민의힘이 원하는 득표율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떤 또 정치 공작이 있을 그렇죠. 수 있을지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3월 5일, 6일 날부터 사전투표가 됩니다. 그러면 실상은 2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3월 10일 선거라고 하면은 그러는데 3월 5일부터 우리가 투표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13일 정도 네, 이제 13일 남은 정도 거죠? 남아 네. 있는데 오늘 아침 이제 토론회 때도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 이재명 대표 지금 암살 테러가 1월 2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테러가 1월 2일 있었고 이에 대한 배후 공범 현지 시간 지난 9일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고 변명문을 있다는 썼는지 그리고 민주당에 이 변명문을 주지도 않았고 대표에게 그리고 아직 공개도 안 돼요. 아슬아슬하게 진 건데 야당의 지도자가 암살 테러를 당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보도 그다음 범인에 대한 관련 공범 그리고 주변인 조사 대대적인 압수수색 수백 그렇죠. 번을 해야 될 사안인데 검찰은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대테러 센터에서는 어쨌든 열상으로 가볍게 하고 물청소하고 그리고 와이셔츠까지 증거인멸 하는 과정에 또 찾아내고 이랬던 일련의 과정 속에 지금 목숨을 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총선 운동이거든요. 이번 운동은. 그렇죠. 그래서 지지자분들이 정말 많이 몰려서 저도 너무너무 감동이긴 하는데 약간 안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 자들은 무도한 자들은 제가 정권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주변의 지지 세력들과 한동훈처럼 계속 운동권을 박멸하자, 운동권을 뭐 격파하자, 운동권에 대해 뭐 우리가 혁파해야 되고 무기를 들고 헌신하고 용기를 내자 뭐 이런 발언을 했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진영임을 내리는 것 같이 그렇죠. 느껴지는. 그래서 이에 대해 이렇게 후보의 신변 보호에 대한 경찰청 차원에서의 별도의 그 뭐 한동훈한테는 갈 때는 뭐 몇백 명이 경찰들이 사복과 뭐 제복 입은 사람들이 주변 분위기를 이미 압도해 버리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현장 가 보니까 네. 보여지더라고요. 좀 잘 안전하게 우리가 선거를 좀 치를 수 있도록 각별히 지지자분들께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뭐 예전처럼 저희가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헬기 폭발 사건처럼 네. 총선을 앞두고 그런 뭐 조작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그쵸. 거기 넘어갈 예, 예.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게 역풍이 될 가능성도 그쵸.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만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바는 정치 활동 안에 다른 공권력이 들어와서 그렇죠. 어떤 힘을 작동시키는 일, 테러든 뭐든 그러니까 있을 지-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그게 단초로 보여지는 게 사실은 국정원 직원이 어쨌든 시민사회 활동가를 민간인을 사찰을 한 거예요. 따라다니며 찍고 카톡으로 어디로 움직이고 저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걷는 거 보니까 아니다 뭐 이러면서 본인들이 민간인에 대한 사찰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들통이 났어요. 민간인만 그렇게 사찰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이거는 들켜서 그것도 좀 늘 국정원은 늘 허술하긴 해요. 또 최정예 요원들이라고 하는데 민간인 사찰하는 과정을 들켰기 때문에 노출이 된 건데 자, 국내 정치를 금지한 국내 정치 국정원법 위반이고 금지가 돼 그리고 있죠. 네. 개인에 대한 사찰이어서 개인정보법도 위반이고 이게 법 위반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 야당의 주요 지도자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한 들여다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우리 유튜버 요즘은 또 이렇게 빅마우스들이 그렇죠. 유튜버들이기 때문에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사찰 누구랑 만나고 무슨 대화를 하고 뭘 준비하는지를 국가기관이 사찰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그래요? 이번 건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어떻게 된 사안인지 좀 안내를 드리면 대진년이죠. 맞습니다. 네네. 예. 한국 대학생 진보납이 굉장히 사실 활발히 많은 활동들을 해왔고 또 국민의힘 당사에도 들어가서 망언 규탄 했다가 막 구속영장도 네, 발부되고 농성했죠. 네, 네. 농성하고 점거 이런 농성하셨죠. 것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을 국정원 직원이 감시하고 있었다라는 라는 게?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 이제 촛불행동 맞습니다. 예. 공동대표단의 핸드폰과 동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뭘 하고 있다까지도 대화한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이 다시 한번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할 수도 있겠다. 하고 있는 게 지금 나타난 거죠. 그렇죠. 하고 있는 게 지금 잡힌 거고 하고 있는 게 잡혀서 그렇지 잡히지 않은 많은 사안들 많은 뭐 암약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렇죠. 있을 수도 우리가 있다는 거죠.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있을 거라고 예측은 했었어요. 한번 제가 방송에 했었잖아요. 국정원 댓글 조사할 때 과거 대북 공작하고 그다음 국내 정치 공작하던 요원들이 다 이제 조직을 개편하면서 없애면서 퇴직을 했는데 새로 계약직으로 연봉 계약직으로 국정원에서 대거 채용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엇을 위해서 네, 했을까? 대거 채용한 사람들은 성과를 내야 되고 네. 본인의 존재를 그렇죠, 드러내야 드러내야 되기 되죠. 때문에 뭔가 공작이나 뭔가 조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렇게 뭐 한 2달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딱 단서가 대진령과 촛불행동을 대상으로 잡혔다라고 하는 걸 보니 잡히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겠다 싶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선거 과정에 이들은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무도하고 그리고 무책임한 정권 그리고 어떤 일이라도 뭐라도 할 사람들인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일들도 상식을 넘어나요. 그리고 행정 권력에 대해서도 무도한 업무들을 막 시키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의 일들 사건 수습도 못하면서 막 뱉고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들을 막 시키고 현장을 물청소로 경찰 공무원들을 시키는 것들 상식을 이렇게 벗어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저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렇죠. 사수투쟁이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구하느냐 못 구하느냐의 위기의 선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박창진 사무장님 나오셨는데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도 분노하시는 감정이 느껴지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은 정치, 대화, 여야가 사실 대화를 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지난 2년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참 제가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거대 권력하고 싸워보니까 거대 권력들이 오만해지면 이게 그 오만 방전 끝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소송을 많이 걸었던 걸 알고 네. 계실 겁니다. 소송을 걸었을 때 저도 일말에
하여튼 희망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약자가 이 거대 뭐 재벌 총수 일가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게 불과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컸기 때문에 적당히 사과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노동자가 재벌 총수한테 사과를 그렇죠. 받아봤냐 네. 그 의의를 갖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고 재판부도 또 골치 아프잖아요. 이런 이제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걸. 그래서 이제 조정이라는 걸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정말 진실된 사과만 하면 소를 취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왜 사과를 해? 우리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갈 거야. 그래서 끝까지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잘못된 어떤 생각과 본인이 저지른 잘못된 일을 바탕으로 한 싸움에서 이 오만함을 보였을 때 결과가 결국은 약자가 승리하는 길,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길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윤석열 정권과 우리 사회를 뭐 이렇게 본인들이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득권들이 이 오만 방자함을 계속 펼치다 보면 결국은 스스로 판별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다시 쓰는 길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다수 시민들이 맞아요. 예, 많이 느끼고 자각하고 계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불과 몇 개월 전에 솔직히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에 대한 비판도 많았었어요. 맞아요. 뭐 아까 많아 우리 있었죠. 뭐 네. 말씀하신 대로 촛불혁명 이후에 그 개혁 의제를 너네가 제대로 했냐 그렇죠.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많은 진보 정당들이 내부적인 문제를 외연화시켜서 그걸로 인해서 또 평가받는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특히 이제 박영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지난 며칠간 동행 유세를 다녀보니까 시민들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 이제 줄 테니 이번에는 우리와의 약속을 잘 지켜라. 열심히 개혁하고 열심히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바꿔달라. 지금은 도저히 못 살겠다. 이 그렇죠. 말씀들을 진짜 많이 하십니다. 못 살겠다 못 갈아엎자. 살겠다 그게 갈아엎자. 대파에서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네. 대파 제가 지난주에 저희 방송할 때 말씀드렸죠. 맞아요. 한 단을 얘기했다. 근데 한 단이냐 한 뿌리냐 사실 중요한 것은 875원이라는 가격을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문제인 그렇죠. 거예요. 네. 이 정말 합리적인 거죠? 이 정도면 이렇게 네. 했잖아요. 서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물가의 고통. 근데 저는 민생 토론회가 사실 국민 세금으로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총선 앞두고 물론 본인은 관건 선거가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빙자한 토론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 토론회를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대파 한 단, 대파 한 뿌리 가격 아예 모르고 있는 이런 대통령이 지금 민생 토론회를 빙자해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민생 토론회는 민생이 전혀 없는 기획된 대통령, 연출쇼죠.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경합 지역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에 어쨌든 선심성 공약 막 던지기를 막 던졌어요. 그래서 뭐 1000조가 됐다는데 1200조까지 높아졌대요. 23번째 민생 토론회인데 토론은 없습니다. 서민들의 목소리와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나 그걸 통한 합리적 조정이나 조율 토론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뭔가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소통하겠다는 목소리를 거죠. 듣고 소통하면서 공감하고. 바꿔주겠다. 삶을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이면 바꿀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는 자리예요. 맞아요. 그러면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내용을 듣고 23번의 토론을 해서 뭘 어떻게 바꿨고 뭘 어떻게 바꿨고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 자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그리고 뭐 군사보호구역 해제하겠다. 뭐 철도를 놓겠다. 뭐 비행기 공항을 넣겠다. 이 정도 해주면 애들은 에, 좋아하겠지 좋아하겠지. 이거죠. 네. 이 지역구의 이 주민들을 정말 수준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산 계획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그렇죠. 로드맵은 몇 년도에 사업계획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게 몇 년도 뒤면은 들어온다. 이 재정은 국가재정이 어디서 오고 충당한다. 지방재정이 오고 아니면 민간의 참여가 3이고 뭐 이런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마구 던졌는데 중요한 건 이게 지지율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이제 본인이 관급 그리고 정권 그렇죠. 차원에서의 공약을 남발했지만 동네 분들, 지역 주민들, 지역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윤석열 또 지역에 와서 전국을 순회하며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방송 뉴스용으로 다 채웠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실제 유권자들은 뜨겁게 심판하자. 이미 R&D 예산에서 입틀막에서 그렇죠. 대표적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의사파업 지금 50일, 55일째 아무런 해법도 내지 않은 채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정말 이렇게 생명에 위태로워서 지금 사망하신 분들이 생기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든 당사자인 거예요. 대화나 협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대화 협치만이 아니라 국민들과의 대화, 국민들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는 2년간 그런 게 지금의 실정인 겁니다. 검찰 조사 받아보셨습니까? 네네 받아봤죠. 저. 아, 그래요? 네. 저도 다 받아봤는데 받아봤습니다. 그 검사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알고 싶은 얘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물어봐요. 그렇죠. 그것도 골라서 반복적으로. 질문하죠. 네. 네, 그런 이제 취향인 거죠.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꼭 그런 것도 있고 뭐 직업을 비하하자는 의미는 아닌데 그분의 삶 자체가 평범한 시민의 삶하고 동 너무나도 떨어져 있죠. 격리가 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 대파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현재 선진국 네. 시민까지 됐지만 현재 우리가 고도화된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단순한 그냥 뭐 줄게 하는 걸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국민을 얼마나 내 소중한 표를 그렇죠. 또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할 이 권리를 쉽게 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결국 하게 된다? 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경험이 제가 이전 정치 이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이전 정치 이력이 있을 때 그 정치 세력 안에서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시민을 낮게 보지 마라. 그렇죠. 어떤 주의, 뭐 어떤 사상의 우월함, 그거 이미 시민들은 현실 생활 속에서 그 단어나 이론화를 못했을 뿐이지 체험하고 있고 실제 그렇죠. 겪고 있다.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접근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오만하게 보이고 거기에서 내려가는 걸로 봤고 이거는 결국 우리가 심판받게 돼 있다. 그것은 다수의 시민의 삶을 이해하고 뭐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정치적 활동이 아니라 본인의 만족을 위한 활동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게 자기 만족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죠. 자기 만족이 다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좋은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본인의 백 이제- 사건에서도 그렇죠. 나오는 거고 주가 조작에 관련돼서 음.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는 검찰의 공정한 잣대인가에 대한 의문도 듣는 마당에 윤석열 정부는 본인들이 했던 비리와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면죄부를 끊임없이 주죠. 네. 해명조차 하지 않아요. 저는 사과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민에 대한 의식은 무엇인가가 명백히 드러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이었나? 그러니까 라는 자괴감이 그 들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태원 참사는 159명의 우리 시민들이 사망을 했어요. 해외에 있는 이렇게 유학생들까지 네. 사망을 했는데 대통령의 장관은 사실은 늘 공무원이 아니에요. 영원히 임기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정치적 사안, 참사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통령을 대신해 행정부를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무직이라는 거예요. 정무직. 정무직은 책임을 지고 그 사건을 수습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제대로 된 사과도 사죄도 없이 국회에선 탄핵을 시켰는데 탄핵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장관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책임 정치의 실종이라는 그렇죠. 게 책임 행정의 실종이 사라져버린 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장관에 대한 해임을 하지 않은 거. 계속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이후로 그 어떤 정책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걸로 책임을 묻지 않겠어라는 거예요. 저는 정무직 장관을 도대체 왜 두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사안이나 이슈나 개념이 문제점. 없는 거 아닐까요? 네, 네, 지금 네. 말씀하신 정무직이 뭐고 맞습니다. 나는 네. 대통령으로서 어떤 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 보니까 대국민 사과와 대국민들에게 정말 이 참사와 이 아픔에 대해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어쨌든 그 장관은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관이 와서 이걸 수습하고 그러니까 진상 규명을 안 하겠다는 선언인 거죠. 그렇죠. 장관을 바꿔서 다른 장관이 이거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사과하고 밝혀가는 거. 그다음 이 책임을 지고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또 국민들이 다시 그렇죠. 신뢰를 주고 예, 예. 그래 이 참사는 잘못된 실수고 너네들이 잘못이지만 그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권한을 줬던 행정 시스템이니까 노력은 해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마치 깡패들 그쵸, 그쵸. 조폭들처럼 예, 예. 우리 편을 건드려 그럼 가만 안 놔둬.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 같은 그러니까 국가 운영에 대한 예.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 사망에 대해서도 전직 장관을 세상에 호주로 대사로 보내놓고 그리고 말이 됩니까? 차관과 피해자들. 예, 국가안보실 2차장을 공천을 주고 저는 이 점에서 네. 가장 이제 놀라운 점은 지금 현재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또한 공수처의 피해자로 지금 피의자. 네, 피의자. 그러니까 피해자로 이종섭 음. 호주 대사가 임명되기 전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과거 정부 어느 정부를 보더라도 그렇죠. 피해자를 어떻게 대사로 임명했지? 그리고 이런 장관직, 국가 공무원직,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 앉혔던 적이 있었나? 그렇죠.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요. 어쨌든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는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있는 사람은 국가 공무원 자리로 다시 하지 않아요. 다른 장관이 아니라 2급, 3급, 뭐 4급 이어도 우리 계약직 뭐 4급 공무원 2년짜리를 뽑든 하더라도 얼마나 신중하고 그럼요. 다면적인 그 접근을 하고 기소가 제기돼서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람을 공무원으로 앉힌 사례가 없어요. 근데 전직 장관을 보좌하는 역인 차관도 아니고 차관 보급을 전직 장관을 하면은 김종대 의원님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장관 연석회의를 하면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하는 회의 장관들이 하는 회의에 이 대사는 실무 지원 스텝인 거예요. 그렇죠. 네. 스텝 자리로 전직 장관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인사 관행이고 그리고 인사 검증 과정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대사는. 그리고 법무부는 검증을 해요. 장관 그 대사로 해야 되는지 그렇죠. 모든 시스템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리고 수사 중인 사람을 해외로 출국시켜서 대사로 보냈다가 11일 만에 다시 또 총선 지지율 떨어지니까 불러가지고 뭐 회의한다고 하는데 회의 안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가짜 회의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명분을 쌓아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근데 또 이제 이런 이제 국내적인 문제를 떠나서 외교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문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외국 언론에서 지금 ABC 방송에서 지금 아니 한국의 이 잘못된 범죄자를 도피시키는 네. 방식이 우리가 동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외교 능력조차 의심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항공사에서 이제 네. 소위 말하는 대통령 전용기 VIP를 탑승하는 그런 공무원 역할을 했었거든요. 오, 네. 그 저희도 엄청난 교육을 받아요. 가령 음. 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전용기를 탔었는데 오, 네. 그런 비행기를 타게 되면 사전에 교육이 엄청나요. 그렇죠. 어떤 매너와 어떤 에티켓 또 어떤 국제적인 관계, 몽고라고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가고 경제 외교관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정도 수준의 대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사 한 명을 이렇게 지명하는 데 있어서도 무개념인 거잖아요. 이거는 이 뭐 국제적 상식이나 에티켓이나 매너에 국제적인 통상의 룰에 하나도 부합하는 게 없단 말이죠. 저는 그러면 이분 자체가 네. 국가의 원수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리더로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내어준 이 권력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 이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나는 이런 건 몰라요. 그래서 외교 참사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뭐 바이든 날리면까지 말하고 싶지도 않고 또 여사가 어디 가서 뭐 동행을 해서 쇼핑을 다니고 이런 것도 네. 진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게 뭐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논란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게
이미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국제적으로 지금 국격과 대한민국이 쌓아온 그동안의 신뢰도 명성을 순식간에 지금 무너뜨린 무너뜨려 건데 버렸죠. 독일에 방문하기로 했다가 3일 만에 그렇죠. 있을 수 취소했거든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김건희 승무원들이 특검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 명품백 이슈가 터지니 네. 예, 그렇다 보니 독일도 취소했죠. 그다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로 대사를 보낸 게 피의자를 보냈죠. 그리고 가자마자 다시 불렀는데 언제 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가면 안 된다고 보고 취소하는 게 맞다고 보고 구속 수사에 네, 수사 대상인 거고 또 지금 현재 저는 이 중에도 지금 상반기 중에도 해외 국제 일정들이 몇 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런 소식이 없죠. 그렇죠. 근데 있었을 건데 국제기구 회의나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해외 방문 일정들이 몇 개 있었을 건데 공표하지 않은 채로 취소한 건들이 여러 건 있었을 것이라 예측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김건희 여사를 이제 전면에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없이는 회의를 못 나가는 거죠. 김건희 없이 회의를 못 그거 나가니 외에 또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물을 보이냐에 따라서 네. 표가 붙기도 하고 그죠? 떨어지기도 하고 사실 지금 이것도 있을 것 같기도 외신 하고. 보도에서 네. 최근에 확인되는 네. 걸로는 코리아 퍼스트 레이디가 보이지 않는다, 실종됐다. 100일이 지났습니다. 네덜란드 순방 이후 단 한 번도 음. 대한민국 언론에서부터 보도되지 않고 있다. 도대체 그녀는 어디로 갔나라는 제목의 외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얼만큼 많이 김건희 리스크를 갖고 있는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가가 그렇죠.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양 언론들이 되게 우리를 이렇게 밑으로 보는 게 보였잖아요. 정말 뭐 부끄럽죠. 여사의 네, 미모를 뭐 칭찬했다고 했는데 까봤더니 뭐 상영. 과도한 시술 외에는 뭐 네, 플라스틱을 될 수 넣었다 뭐 어쩌고 이런 그럴 비디오가 수밖에 나왔죠. 없다라는 폄하였고 그게 또 옐로 페이퍼라고 하는 그런 가십성 네. 그런 매체에서 나왔던 거고 이런 수준이라 그러면 차라리 감추는 게 아니 근데 그냥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제 사실 작년 이번 주 일요일이 부활절 대연합 네. 예배를 하는 날이에요. 부활절 예배에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난해도 영락교회에 김건희랑 가서 기도를 했어요. 여사님 네, 네, 김건희랑 네. 저는 또 여사를 붙이기 싫습니다. 네. 네, 저에게 또 국정을 아까 얘기하셔놓고 아니, 또 저에게 어떤 얘기를- 저는 여사라고 그- 했습니다. 저에게 그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네. 김건희 저는 그냥 네. 김건희 씨라고 표현합니다. 아, 네, 네. 김건희 씨. 김건희를 네. 불러서 1년 전에는 그 부활절 예배를 전체 연합 예배를 영락교에서 했고 이번 주에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에 윤석열이 어디로 갈지 저는 대충은 알고 있는데 궁금하고요. 그다음 총선 때 대통령과 김건희는 같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했어요. 그전에는 했는데 그렇죠. 이번 선거에는 과연 윤석열이 혼자 투표할 건가? 혼자 하겠죠. 예, 김건희를 데리고 투표를 할 건가? 혼자는 뭐든 못할 텐데 가서 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남길 건가? 총선 당일날 국민들이 두 눈 뜨고 부릅 뜨고 있을 건데 아마 안 데리고 나갈 겁니다. 안 데리고 나갈 건데 그럼 김건희는 투표를 포기한 건가? 김건희는 투표를 포기한 건가? 그래서 여기서 이게 조금 네. 생뚱맞은 네. 얘기인데 제가 그 넷플릭스에 보면 네. 더 크라운이라는 네. 미니시리즈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영국 왕실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를 보면 정말 그 각 왕족의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케어를 하고 그걸 위해서 그게 이제 얼마나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이익에 큰 문제가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옷 입는 거, 화장, 태도, 말, 언론 대응까지 전부 다 그렇죠. 내밀하게 고심해서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걱정을 그런 전문가들이 해줘서 간혹 실수했다 이러면은 눈 감아줄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 여사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얼마나 이게 리스크여죠, 리스크.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의 수준이 삶이 하락한 환경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투표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한 표 한 표의 권리가 결국에는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권리를 누릴 수 있잖아요. 저는 그쵸. 이번 선거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건 지금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종북을 또 현수막에 걸자 했다가 수도권 지지자들에게 난리가 난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우리 못 건다.
반발해서 음. 긴급 취소했다고 하는데 음. 저는 좌파 우파 정치적 진보 민주의 개념 떠나서 음. 보수 진보를 떠나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애정이 없고 관심이 없고 심지어 사과조차 한 번을 할 수 없는 대통령이라면 과연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투표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고 있는데 얼만큼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하는 목소리를 내면 정말 죽는구나라는 문화가 작용이 돼 있고 그래서 자동 입틀막이 돼 있다. 이런 정당을 여러분께서 다시 뽑아주시면 과연 국민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저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민주주의가 완벽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민주주의 안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참 고유의 권한 하나는 내가 가진 특허권 하나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로 심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개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 투표율이 투표하는 날 소풍을 가시거나 맞아요. 꽃구경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한 80% 정도 투표율이 나와서 정말 제대로 된 민의가 뭔지를 딱 보여준다 그러면 이런 거만하고 오만한 그렇죠. 권력들이 다음에 또 나타날까요? 절대 나타날 그 어떤 뭐 용기를 못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뭐 씨를 말린다 그러면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80%의 투표율로 우리의 힘, 민주주의의 힘이 뭔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라는 이번에는 생각도 드네요. 10날보다 무조건 5일, 6일 사전 투표에서 30% 이상을 넘겨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로 다들 미리 투표장에 가서 투표로 심판을 하자. 그리고 투표했다라고 인증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투표를 안 한 분들을 투표를 한 사람들이 찾아서 독려하고 할 수 있도록 투표장으로 모셔오는 거. 그 작업을 미리 투표해 놓고 그리고 편안하게 전화하고 나 투표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투표의 심판의 투표가 됐으면 좋겠고 그 이번 투표가 가는 것 자체가 이제 경제를 살리는 투표입니다. 그렇죠. 민생을 살리는 투표이고 그리고 잘못된 친일 역사관, 친일 DNA의 망언자들 다시는 국회에 발을 디디지 않게 하는 그리고 말 다르고 실제 행동 다른 5.18 망언, 제주 4.3 망언 이런 사람들을 다 공천하고 그리고 수사 중인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 유죄를 받았던 사람들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당사자들을 공천한 이들을 정확히 심판하지 않으면 정말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리고 불법을 저질러도 다시 국회의원이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막아야 되는 선거입니다.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지금 뭐 청년 문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청년들이 제일 낙담한 게 뭡니까? 내 미래가 불확실하다. 내 미래에 똑같은 이렇게 불이한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그럼요.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돼? 내가 왜 아이를 낳아야 낳아서 돼? 키워야 되지? 내 아이에게 이런 네. 삶을 물려주기 싫은데?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희망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중한 한 표 진짜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20, 30대 분들도 이번 투표만큼은 좀 진짜 저는 어떠한 특정 정치 이념을 떠나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 문제를 얼마큼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실천해왔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정치가 가지는 가장 큰 효용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효용감이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이고요. 정치 역할이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우리 코로나 위기 때도 사실은 긴급 재난지원금 경기도에서부터 이렇게 10만 원 그리고 또다시 2차 지원금 정부 자원에서 20만 원 지원해달라라고 해서 그 코로나 위기 상황에 우리가 전 국민이 현금성 지원을 실험을 해봤어요. 그렇죠. 지역화폐로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돈을 쓰도록 직접 현금 지원을 했고 그걸로 전 정말 국민들이
그거를 써봤거든요. 숨통이 좀 그렇죠. 숨통이 텄고 또 경기가 살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네, 네.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또 배웠고. 시장이 도는 네. 거죠. 그렇죠. 시장이 돌면은 나와 내 이웃과 내 주변에 그다음에 이걸 생산하는 생산자들까지 모두가 선순환되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겪어봤거든요. 상생의 기쁨을 그래서 느끼고 기본소득에 있죠. 대한 신뢰도도 우리가 높아질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물가 고통으로 우리 대파 이슈 있고 사과부터 사과 이슈. 시작된 그렇죠. 대파, 귤 모든 지금 농산물들의 가격이 물가를 관리를 못하는 행정 능력의 부재로 유통을 미리부터 예측하고 준비하고 수급을 조절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농가를 지원하면서 수급을 늘리는 그리고 이런 걸 하나도 안 했던 정부예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 물가가 너무 높아졌고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는 체불임금으로 부도나고 있는 사업장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체불임금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체불임금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생계형 범죄가 너무 늘어났다. 20만 건 이상이 10만 원 이하의 절도 그리고 물품 훔치는 그만큼 생- 생계가 팍팍하다는 그럼요. 거죠. 생계형 그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민생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민생경제연구소에 저도 언론위원장을 네. 했는데 안진걸 소장이나 매블쇼에 나왔을 때 5만 원 지원해 주세요. 10만 원만 도와주세요라는 전화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생경제연구소에서는 홍길동 은행이라고 네. 조건 없이 위기에 빠진 국민들을 240명을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거든요. 대출이나 이렇게 이유로 받는 게 아니라 긴급 재정 지원을 1인당 10만 원으로 240명을 지원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네. 비용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바로 드릴 건데 그만큼 현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5만 원, 10만 원 때문에 절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3일을 굶고 있어요라는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절망의 끝에 계신 네. 분들이 생기는 3일을 굶고 있는데 어디에 연락하기에도 방법이 없다. 도와달라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홍길동 은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총선 공약이 아니에요. 이건 이재명 대표가 계속 해왔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민생 다시 얘기했어요. 공약이죠. 민생 회복 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100만 100만 원을 원까지 지원하자. 지역 화폐로 네. 지원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게 13조밖에 안 됩니다. 윤석열이 이야기했던 뭐 1000조, 1200조 외에 그 0.1도 안 돼요. 0.01 정도 되는 13조 정도면 전 국민에게 일일 한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리고 장애나 그리고 더 극빈에 있는 사람들은 10만 원을 추가로 더 라고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열악한 대한민국 지금 무너져가는 곳에 산소 공급을 좀 하자. 네. 산소 공급이라도 해서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서 일단 경제를 잠시라도 살리도록 하자라는 거를 제안한 겁니다. 위기의 순간을 극복해야지. 네, 그다음 네. 이제 수- 위기의 119로 네. 하자라는 제안이어서 저는 이 정책이 정말 이렇게 여야가 아니라 여당에게 정말 간곡하게 이렇게라도 좀 살려봅시다라고 제안한 그 건데 정치의 제가 관점을 여당이면 따지셔야지. 쿨하게 받을 것 같아요. 그쵸. SOC 10년 걸리는 공사를 하겠다라고 몇천 조를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당장 실현 가능한 그다음 추경을 해야죠. 또 이후로 이렇게 총선 이후로는 긴급 추경들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살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경제뿐만이 아니라 삶이 붕괴된다는 게 그렇죠. 더 문제인 거죠. 지금 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밥을 굶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국가 지도자들이라면 정말 경각심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거죠.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합니까? 그렇죠. 시민들에게 호소할 때는 당신들을 위한 당신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치를 하려니까 나에게 표를 주세요 해놓고서는 그분들이 나 죽게 생겼어 이랬을 때는 아니 지금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대기업에 뭐 해야 되고요. 그렇죠. 종부세 깎아주고 법인세 깎아주고 이럴 돈은 있고. 그렇죠. 지금 뭐 세율만 봐도 뭐 대기업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우리는 몇천억의 뭐 세금을 냈다고 네. 하는데 월급쟁이들은 월급 봉투에서 24%가 그냥 매달 나가고 있죠. 예, 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치자면 막 엄청난 격차가 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시민의 삶,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는 지금 괜찮아. 난 먹을만해. 먹고 살만해. 하지만 내 옆에 있는 동료 시민이 없다 그러면
이 사회가 존속할 수 없고 그거는 이 국가 자체,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이재명 대표님이 예전에 그 서로 상생하는 기쁨을 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말이 있었냐면 저는 돈도 많고 해서 안 받고 싶은데 받았어요. 이 지역 앞에. 그래서 미용실 가고 혹은 중소 뭐 그쵸. 상공인 회식하고 밥 사 그런 먹고 곳에 네. 가서 마트 가서 썼어요. 장도 네. 보고. 왜냐하면 네. 그분들은 이 돈으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많은 분들이 말씀했던 게 나도 선한 영향력을 누구에게 그렇죠. 줄 수 줄 있고 수 그걸로 있다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네. 되는구나. 라는 보람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정치 세력들에게 등장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정권이 정말 그 점에서 깨우치고 경각 가져야 된다. 이런 저는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더 진보 그리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범진보 세력이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들의 삶을 정말 실질적으로 무엇을 얼만큼 구체적으로 효능감 있게 바꿔줄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범진보에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서 국민을 얼만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하는 정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윤석열 정부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좀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는 이념적인 부분을 봤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얼만큼 내 삶을 바꿔줄 수 있지? 이게 실질적으로 얼만큼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를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뭐 우리 시장님 하실 때부터 경기도지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행정력으로는 사실은 거의 검증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가 먼저 제안한 행정력들 집행했던 것들을 정부가 받아서 했던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동받았던 우리 예슬 아나운서가 감동받았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과일 주기. 지금 사실. 그다음 코로나 위기 때 맞아요. 또 꾸러미, 농수산물 꾸러미로 집으로 보내주는 그런 것들은 가장 현실적으로 학교로 안 가는 아이들이 급식비가 학교에 세이브 되기 때문에 그걸로 농수산물 꾸러기로 농촌도 살리고 급식 납품했던 농촌도 살리고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좋은 먹거리를 집으로 보내주고 선한 영향력이네요. 그렇죠. 그게. 행정력에 정말 탁월한 정말 집행이었던 거예요. 참신한 아이디어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국가를 끌어가는 정말 대통령에 대해서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삶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겠죠. 그런 아쉬움이 있으나 그러나 민주당이 부족해서 어쨌든 대통령 선거는 졌지만 네. 총선에서는 반드시 이겨서 입법부를 통해 입법부가 과거에 많은 의석을 줬지만 제대로 못했던 거 이번에는 공천혁명을 통해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잘 싸우면서 문제 해결을 잘하는 국회의원들로 바꿔서 입법부에서 또한 창의적이고 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나에게 꼭 필요한 국회의원들로 되는 선거 그런 후보들로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입법부도 실질적으로 많이 바뀌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가 제대로 못하면 저는 국민들이 감시라고 했잖아요. 목소리를 내야죠. 하셔야죠. 왜 못합니까? 못하면 책임을 지셔야죠. 라는 이 책임 정치가 살아나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네네. 그리고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이 책임 정치에 대한 부분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더욱. 건전한 비판도 할 수 그렇죠. 있고. 네. 지난 180석을 가지고 사실 언론개혁도 검찰개혁도 하겠다 해서 당선되셨던 분들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지 못한 거죠.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부족했습니다. 네.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 정말 혁명을 겪으면서 많이 바뀐 모습으로 민주당이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 아직도 이제 불신의 눈길을 가지고 네. 계신 분들도 계시죠. 많이 계시죠. 그래서 과격한 뭐 주장일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도 뭐 중간 평가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도입해서라도 그게 이제 법제화가 안 된다 그러면 당 내에서라도 해서 정말 그 견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행동을 바꿀 수 있고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도 민주당 안에 지금 생기고 있고 그렇죠. 저희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진보 세력들도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는 만큼 여러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치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총선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번 더 네. 믿고 한 번 더 눈길 주시고 꼭 80% 득표율을 달성해서 저희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그때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여기 있는 3박이 거리로 나가든 네. 당사를 점령하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또 그렇죠. 얘기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눈치 볼 게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누가 이끌어줘서 정치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가 앉혀줘서 이 자리에 어떤 세력 때문에 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또 들으시고 여태까지 가졌던 불신의 마음을 좀 사그라지시게 만드셔서 이번 투표에 꼭 네. 참여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분이 앞으로 저는 이제 총선 이후에 정말 민주당의 귀한 보배이자 자산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분들이 4년 뒤에 다시 한번 총선을 치를 때는 정말 경선할 수 있고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정당으로 바꿔가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야겠다라는 사실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정말 우리 당의 인재, 우리 당의 나의 삶에 필요한 정치인을 고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경쟁력 있는 후보로. 어느 당에 결정할 룰을 떠나서 경쟁력 있게 경선을 치를 수 있는 정말 정당으로 바꿔가는 과정들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고 그것을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도. 그렇죠. 네. 일부에서 뭐 당원의 마음이 민심이다라고 얘기를 정작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역학관계에 의해서 실제 그 권력이 이양되는 그런 이제 그렇죠. 행동도 일어나는 측면이 여태까지 있었죠. 그런 건 분명히 개선돼야 될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힘 실어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앞으로 그래서 열심히 민주당에서 네. 개혁을 위해서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앞장서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입으로 안 하고요. 행동으로 아. 합니다. 네, 행동으로 하고 행동으로 제가 비례가 안 됐지만 새벽 3시, 4시까지 일하고 있는 저를 보고 네. 있어요. 이렇게 뭐 자료 만들고 문제 있는 후보들을 분석하고 당에 드리고 계속 그런 일 하고 있고요. 저 오늘 방송 시간에 이거는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텅디님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들 네. 화면 좀 더불어민주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후보 소개 코너가 네. 있거든요. 이제 그 조국 혁신당에서는 비례 1번, 2번, 3번 다들 알고 계셔요. 박은정 검사의 조국 대표의 신장식에 쭉 아는데 더불어민주연합 우리 지역구는 무조건 민주당 네. 후보이고 비례 후보는 더불어민주연합인데 투표지로는 맨 위에요. 맨 위에요. 투표지 맨 위가 3번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고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 1번부터 15번까지 불러드릴게요. 1번은 서미화 후보고요. 시민사회단체에 추천 몫을 냈고 그 장애인과 시민으로 함께하는 후보로 지금 나와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2번 외교국방 분야의 전문가로 그 주 러시아 대사관 대사였어요. 우리 아까 말했던 호주 대사 이런 도주 대사가 아니라 건강하게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을 했던 외교국방의 위성락 우리 후보가 2번입니다. 3번은 우리 민주당의 비례 후보였던 영입됐던 백승아 교사노조의 사무처장이었던 영입 1호 백승아 우리 여성교육 청년을 담당하는 비례 후보이고요. 다음 4번은 그 국세청 차장이었던 조세 경제 전문가로 임광현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의 행정관이 공정한 조세와 경제 전문가로 후보로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교육과 노동 전문가신데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경남 지부에 계셨던 분입니다. 교육과 노동을 맡고 있는 5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한 정혜경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은 기본소득당 대표이고 21대 국회의원이었던 용해인 청년정치와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냈고 야권의 통합을 이뤄내는 데 기여했던 용해인 후보가 6번으로 있습니다. 7번은 박창진 사무장님께서 한번 쭉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7번은 오세희 후보이시고요. 민생 소상공인을 담당 영역으로 하고 계십니다. 저는 소상공인의 연합회 회장님을 역임하셨고요. 8번은 노동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박홍배
후보이시고 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님이십니다. 9번은 강유정 후보님이시고 문화예술 분야를 특화하고 계시고요. 현 강남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유부영하신 분이죠. 영화평론가로. 요즘에 이제 네, 뉴스공장에서 문화살롱에도 나오시지만 정말 이 K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서 정책이 뭐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 저는 그래서 꼭 한번 이 우리나라 문화 사업 그리고 문화 예술 사업에서 더욱더 활성화되고 K 문화가 더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게 제가 잠깐 이제 샛길로 빠지자면 제가 96년도에 이제 그 비행기를 처음 탔었는데 승무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나가면 Are you Chinese?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Japanese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BTS나 이런 뭐 그런 문화들, 우리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문화들 산업군에 의해서 지금 우리의 이 위상이 이렇게 K라는 이름을 달고 알려졌는데 과연 그 뒷받침에 정부나 행정력이 있었냐라고 하자면 솔직히 부끄러운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도톰하고 친밀하게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10번째 한창민 후보는 저랑도 인연이 참 네. 깊으신 분이고 인품도 좋으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하신 분이고요. 전 노무현 재단 경영기획본부장을 맡으셨습니다. 현재 노동 담당이신데 이분 또한 노회찬 의원님의 그 모든 사람에게 공감하고 다수의 삶이 이롭게 되는 정치, 땀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정치에 대한 그런 확고한 철학이 계신 분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로 면면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유세단 그 기획회의가 있을 때 들었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이 아무래도 이게 이제 지역구에 후보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유세에 있어서 한계가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뭐 외람된 얘기지만 그 뭐 소위 말해서 그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분들보다는 실속 있는 멤버들 정말 그 영역에서 전문가이고 우리 보통의 삶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채워졌다 보니까 다소 그런 면에서 떨어지긴 하지만 이게 한계가 돼서는 되지 않는다. 한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박영선 위원장님하고 저 같은 사람들은 또 이제 민주당의 유세단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저희도 열심히 더불어민주연합의 그 지지세를 넓히기 위해서 후속 홍보를 할 5명까지만 좀 더 네. 읽어주시죠. 에슬 아나운서님. 우리 11번은 전종덕 후보인데요. 정권 심판 개헌을 이끌 노동자 대표입니다. 제 7대 전라남도 의회 의원을 하셨고 또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번 김윤 후보는 의료복지. 현재 서울대 의대 교수입니다. 지금 저는 사실 의료 돌봄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낼 것인가 구체적으로 가지신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봄 문화 진짜 중요하죠. 복지에 관해서도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대중화할 것인가, 정책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서의 역할에서 정말 면면이 좋은 분들로 채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임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죠. 지방소멸 해법을 제시할 지역 전문가. 경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당 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것들을 충분히 정치의 역할에서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정치개혁 앞장서 진정한 소통 전문가 정의로 지금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데요. 이분도 중앙당에 계셨죠. 오래 당직자 계셨고. 몫으로 지금 되셨습니다. 네. 다양한 정치 경험을 하셨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싸우는 청년 대변인 15번 전 진보당 수석 대변인. 이분도 굉장히 강하세요. 제가 발언하시는 걸 여러 번 봤는데요. 정말 강하게 발언 잘하시고 현실적으로 정치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이분도 굉장히 훌륭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16번 뭐 최혁진 후보님 계시고 17번부터 쭉쭉쭉 여러분 있으시니까요.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분 후보자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소개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정책을 가진 전문가들, 얼만큼 구체적으로 바꿀 것인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 투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요새 보면은 뭐 특정 정당 같은 경우는 특정 직군에 계신 분들이 과도하게 비례대표로 많이 나와 계신 네. 경우가 있는데 우리 비례대표의 취지 자체는 정말 나를 닮은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상을 하나 내자라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과 닮은 후보들이 많은 더불어민주연합에 많은 관심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더욱더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사실 박창진 우리 사무장님 모시고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정치를 하게 됐는지, 또한 정치가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내 삶을 자, 그럼 바꾸게 된 2탄 기대해 주시죠. 네, 계기는 무엇인지 한 번 더 이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저희가 1시간 벌써 10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데 오늘 약간 버퍼링이 있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실시간 생방송 라이브가 맞냐라는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아이고 그렇네요. 네. 예. 오늘 약간 유튜브 자체 내에서 연결이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시스템 채널- 에러가 난 거네요. 그죠? 네. 네. 저희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 채널 자체의 문제가 유튜브 끊기는 현상이 음. 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방송이 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유튜브 본사 차원에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니 이게 방해 공작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 설마 하니. 네. 네. 설마 그럴 하니. 일은- 네. 근데 대한민국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갔고 엉망진창이다 혹시 보니 우리가 모르는 동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어... 그렇게 행복한 생각을 하는 걸로 바꾸시죠. 긍정적인 네. 걸로. 네. 다음 방송부터는 원활한 유튜브가 잘 될 수 있도록 네. 기대를 해보면서 저도 한 번 더 나올 기회가 생겼다는 네.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또 제 얘기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에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혹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창진 사무장님도 유튜브를 하시고 계시나요? 네, 제 유튜브 채널이 채널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땅콩 박창진 치면 나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 그 안진걸 TV와 박예슬 톡톡에서 대박영선 TV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이 5명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5분들 다 우리 5명만 안진걸 더 대박영선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슬 톡톡, 대박영선 TV, 그 다음에 땅콩 박창진 TV인가요? 네, 박창진 사무장.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박창진 TV로 바꿀 생각인데 현재 유세를 하느라고 바빠서 제가 네. 조만간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박창진 사무장 땅콩 해양이라고 검색하면 여러분 나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유튜브로 좀 많은 활동해주시면 더욱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저도 라이브 방송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근데 여기 유튜브 프로필 사진은 몇 년 전 사진인가요? 저 10년 전이겠죠? 땅콩에 너무하네요. 유니폼 입고 있을 테니까. 네, 이 마지막 영상 업로드가 제가 보니까 4주 전에 하나가 있고 10개월 전 거의 영상 업로드가 많이 없으세요. 예. 제가 네. 좀 지금- 했는데 본격적인 이제 정치 활동하고 네. 있으니까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 아이디어도 필요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파격적인 모습으로 네, 한번 선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그리고 또 우리 동시 송출되고 있는 채널 우이종 TV, 그리고 인사이트 TV, 뉴스맥 TV도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항상 사랑해주시는 만큼 더욱더 좋은 방송과 힘있고 에너지 있는 방송으로 여러분들 다가가겠습니다. 지금 박예슬 톡톡에서 하데스님이 1만 이벤트 좀 하자라고 오. 남겨주셨는데 제가 지금 1만 명 공약을 걸어둔 게 있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박예슬 톡톡 1만 되면 이벤트 할 겁니다. 여러분 빨리 1만 만들어주세요. 1만이 되면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좀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1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선 TV 지금 1만 됐나요? 아니요 7,000 지금 450명인데요. 지금 아, 공약을 거십시오. 네. 파격적으로. 1만 야외에서 오. 방송할까요? 이제 1만 됐을 때는 저도 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벤트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치맥 파티. 한 고민을 1만 해보겠습니다. 되면은 내가 또 장비를 갖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평디님의 그 유노하에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만을 그 벚꽃 필 때 만들어 주시죠. 네. 그럼 너무 야외 좋죠. 이벤트가 아주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제가 봤을 때는 멋진 분들을 제가 모셔오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느낌상 박예슬 톡톡하고 대박영선 TV가 4월 10일 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그날 생방송을 개표 방송을 하면서 거의 날을 새면서 24시간을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뭐 약간 이제 물론 초반에 안진걸 소장님이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뭐 박예슬 앵커, 그다음에 박영선 위원장님, 뭐 박찬진 우리 사무장님도 오셔가지고 막 이제 왔다 갔다 계속 이제 로테이션 하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날 좀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하십시오. 제가 대선 개표 방송 5시간짜리를 준비를 했던 네. 실무자이기도 했고 총선 개표 상황과 현황과 선관위와 이 자료가 왜 시간차로 다른지도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재밌고 산뜻한 뉴스, 빠른 뉴스로 개표 방송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평디님하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직 바른선거 시민모임 회장이었습니다. 선거 감시와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도 뭐 나름 식견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패널로 한번 시켜주시면 함께 앉으시면 너무 큰 힘이 네. 되죠. 저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 선거 때 공정선거 감시단으로 날 새며 있었더니 그때 삼계탕을 주더라고요. 이 야간에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에 삼계탕 먹으면서 다시 개표 상황 보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 시절 그때 얘기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날은 아마 제가 이제 좀 연락을 드려서 뭐 이원종 배우님이나 이기영 배우님 또 우리 예전에 장미여관에 베이스 치던 또 우리 가수님 등등 좀 모셔가지고 계속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한마디씩 들어보는 또 그렇게 좀 총선 특집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여기가 스튜디오가 아니라 사무실이다 보니까 좀 작아서 그게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방송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참 지금 인사이트 TV도 방송 중이긴 한데 인사이트 TV님도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겠지만 같이 인사이트 TV님도 오셔가지고 그날 같이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또 그날 노정열 개그맨님 또는 서승만 우리 지금 후보님으로 나오신 분도 한번 연락을 드려서 최대한 한 번씩 로테이션 돌릴 수 있도록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대박영선 TV 그리고 박예슬 톡톡 그리고 박창진 사무장 땅콩해양 그리고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우이종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여러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지막 하나. 네. 지금 그 댓글에 보니까 하데스님께서 텅디 PD 출동 박창진 사무장님 유튜브도 컨트롤 해주세요. 아버지. 아유 네. 감사하죠. 제가. 해주실 건가요? 지금도 죽을 것 같아요. 요즘. 아무튼 그거는 한번 나중에 뭐 물론 생방송은 같이 틀 수는 있으니까 그거야 뭐 충분히 해드릴 수 있지만 제가 편집까지는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제 유튜브도 요즘 편집을 해주시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체적으로 편집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쇼츠를 제가 올리기는 좀 힘들어서 혹시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올리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꼭 만들어주세요. 저는 자원봉사 받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의 귀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해주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능력을 정말 귀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4월 10일이 정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마지막 날이 됐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러한 무도한 정권을 국민들이 지켜볼 수 없다. 국민들의 한 표 한 표로 윤석열 정부가 정말 긴장하고 잘하면 우리 정권 끝나겠구나 라는 위기의식 그래서 자진 사퇴까지 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까지 두 분도 이제 열심히 계속 네, 저희는 몰빵 몰빵 일삼. 13으로 저희 전국을 네. 순회할 것 같습니다. 네. 버스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버스 타고 다닐 거고요. 네. 또 뭐 당복도 입고 다닐 건데 정말 몰빵 13이라는 구호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제 현장 다니시다 많은 분들 만나면 꼭 인사도 해주시고. 아유, 네. 저를 먼저 알아보시고 실물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몰빵 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몰빵 13 선거 유세단. 아, 몰빵 13 선거 유세단을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대박영선 TV와 박창진 TV를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총선을 위해서 3표가 모자랍니다. 여러분 1표뿐만 아니라 옆에 3분만 더 설득해서 이번 총선에서 정말 국민 무서운 줄 아는 정치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가 누군가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 무서워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4월 10일 선거만큼은 국민들 무서운 것 꼭 알려주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만큼 또 책임을 가지고 행동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박창진 사무장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3. 13. 버스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벌써 지금. 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